그 다음 오늘부터 시작하실 첫 번째 내용 바로 행정행위의 하자 파트가 되고요. 자, 크게 먼저 하자 파트에 출제되는 내용들 먼저 책에 잡아놓고 세부적인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자 파트에서 출제되는 내용은 요 하자가 무효냐 아니면 단순한 취소 사유냐 라는 사실관계 판례들을 구분하시는 내용들이 되겠고, 두 번째로 오늘 하자 파트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선고되었을 때 그 위헌 결정 난 법에 근거한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작년 국가직 9급에서도 통사례 문제로 나왔었죠. 지난주에 시간 없어서 못 풀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자의 치유 파트, 쟁점이 많죠 하자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자의 승계 파트, 작년에 9급 시험에서 통문제로 또 하나 나오기도 했죠. 그러고 보면은 작년 9급 국가직 시험 기준으로는 여기 통사례 문제 하나, 여기 그냥 그 판례 사실관계 찾는 문제 하나, 하자에서만 두 문제가 출제될 정도로 좀 볼륨이 컸었는데요. 자, 그럼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와 취소와의 구분과 관련된 내용. 사실관계 판례를 굳이 이렇게까지 정리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하자는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공부를 하죠.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 하자. 보통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잖아요. 주체의 하자, 절차의 하자, 형식상 하자, 마지막 내용상 하자. 자, 그럼 출제 포인트랑 연결시켜서 가보도록 할게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게 주체 하자냐 절차 하자냐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사실관계에서 존재했던 하자가 무효인지 취소인지 이것만 구별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걸 좀 편하게 암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바로 이 카테고리죠. 주체 하자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취소다. 무효죠. 주체 하자 개념이 뭔가요?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했다든지, 권한이 있긴 있었는데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처분을 했다든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무효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 판례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가보면은요, 내부 위임받은 거에 불과한 보조기관이 맨날 말씀드렸던 강중이 사례죠. 대대장님 휴가 중에 강중이는 누구 명의로 처분했어야 된다? 대대장 명의로 처분했어야 된다. 난 권한 없는 자니까요. 근데 실수로 내 이름 갖고 처분했다. 무권한자의 처분이 되어서 결론은 무효가 되는 거였고, 이미 배우신 내용 연결시켜 볼게요. 이때 상대방이 무효 확인 소송을 걸려고 한다. 피고는 누군가요? 1번 권한 있는 대대장, 2번 처분 명의자인 강중이. 무조건 명의자 정확하십니다.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되고, 이 바로 다음 주제로도 연결시켜 볼게요. 자, 강중이가 지가 처분 잘못한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알아서 직권 취소해 주려고 한다. 강중이가 취소한다. 권한 있는 대대장이 취소한다. 이것도 무조건 명의자예요.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적법한 처분 권한을 갖는 자가 아니라 무조건 명의자. 그래서 세 개를 다 연결시켜 버리시면 되겠죠.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은 무효. 그때 무효 확인 소송의 피고는 명의자. 그때 직권 취소해 준다고 했을 때 그때 처분 취소권자도 명의자. 무조건 명의자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 판례가 더 많이 나오죠. 두 가지 사실관계 판례 그냥 제목만 적어볼게요. 하나는 5급 이상 국정원 직원 사례.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그 판례지 정도로 딱 떠오르실 정도로 좀 반복 회독이 돼 있으셔야 돼요. 기출이 워낙 많이 나왔던 거니까. 두 번째, 이름만 들어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세관 출장 소장 사례. 이 사실관계 판례에서는 각각 다시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 정도에 불과하다고 봤죠. 위에 5급 이상 사례는 어떤 거였나요? 5급 이상 국정원 직원, 5급 이상 공무원은 임명권자가 소속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그럼 자르는 것도 대통령이 잘랐어야 되는데 실수로 국정원 명의로 의원 면직이 나가버린 거예요. 의원 면직, 사표를 받아줘서 잘라주는 거죠. 그 의원 면직 처분의 성질상 다른 처분과는 좀 다르다. 의원 면직은 너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음을 소극적으로 확인해 주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권한자의 처분과 같이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엔 하자의 중대성이 결여되어서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라고 본 사실관계 판례가 있고요. 다음 세관 출장 소장. 아니 직책 이름 자체가 되게 관세 때릴 수 있게 생겼잖아요. 근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헷갈리니까
중대 명백설 중에 뭐가 없다라고 봤을까요? 그쵸. 잘 모르겠다. 명백하지 않다라고 봐서 취소로 본 사례. 요 정도 사실관계 판례가 가장 자주 빈출되는 사실관계들이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런 사실관계 판례 나오면 너무 땡큐예요. 그럼 시간은 이런 데서 다 줄이시는 겁니다. 자, 5초 컷이거든요. 5급 이상 직원이네. 출제 포인트는 취소냐 무효냐였지. 요렇게 바로 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게 가능하려면은 무수히 많이 기출문제나 기본서를 반복 회독하시긴 하셨어야 하지만요. 다음 절차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가 됨에 그치죠. 예를 들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이유 제시 안 했다든지 사전 통지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청문 절차 안 거쳤다든지 등등등등등 대부분의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불과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예외적으로 무효로 보는 사례들이 중요한 거죠. 절차 하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 판례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역적인 사실관계도 많이 가끔씩 출제가 되기도 했지만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다른 행정청과 협의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행정청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 협의를 안 거쳤다. 그때 무효로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많이 나오는 거 환경영향평가 안 거쳤다. 대표적인 무효 사유로 보는 것 중에 하나죠. 빈출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과세전 적부심사 거치기도 전에 본 과세 처분 때린 사례. 이게 최신 판례도 하나 있어가지고 요 사실관계 내용들이 지금 다 어디 적혀 있냐면은 그 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죠. 뭐 39페이지에 절차자인데 뭐 무효로 본 사례들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그 무효로 본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예요. 과세 예고 통지 후 기습 과세. 이건 물론 제가 그냥 쓴 건데 말씀으로만 설명드려볼게요. 본 과세 처분을 하기 전에 국세청에서 과세 예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세금이 굉장히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냥 본 과세 때렸다간 네가 좀 다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서로 귀찮으니까 내가 본 과세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야 혹시나 내가 틀린 거 있으면 빨리 주장해보든지 뭔가 이상한 거 있으면 빨리 네가 사전적으로 다퉈라 라는 사전적으로 한번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리 때리는 걸 과세 예고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전적으로 다투는 절차가 거기 써 있는 것처럼 과세전 적부심사라는 제도입니다. 이름 자체가 과세 전에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죠. 그럼 법에서 이런 제도를 준 취지는 본 과세 처분이 있기 전에 사전적으로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근데 과세 예고해놓고 내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집에 납세 고지서가 날라왔다. 자, 무슨 짓이죠 이게? 기껏 나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해가지고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는 와중인데 야 그냥 내라 라는 과세 처분이 가능하다고 봐버리면은 제도 자체가 무쓸모하게 되잖아요. 그게 형해화라는 좀 법률 용어죠. 무쓸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절차하자지만 중대 명백해서 무효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실관계 판례들 여러 가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다음은 최신 판례 하나만요. 예외 중에서도 더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맨 밑에 있죠. 경미한 절차하자. 2020년인가 아마 최신 판례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절차하자가 진짜 지극히 경미했다. 그런 경우에는 아예 그런 것만 가지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본 최신 판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자가 치우됐다 또는 아예 하자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례였는데 이랬던 거예요. 납세 고지서를 발송시켰는데 세율이 잘못 기재돼 있었던 겁니다. 뭐 1%라고 기재돼 있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1.5% 이렇게 잘못 기재돼 있었던 거죠. 누가 봐도 이유 제시가 잘못된 거여서 절차 하자를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납세고지서의 다른 내용을 다 읽어보면은 아 이거 오타네 라고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 그러한 경우에는 그냥 요런 5기 오타 정도 난 거는 아예 하자로 구성하지도 못한다라는 최신 판례가 하나 있어요. 다음 주에 최신 판례 할 때 이런 것도 다시 정리하게 될 텐데요. 미리 좀 하나 땡겨서 보셨습니다. 요것도 하나 주의해 두실게요. 다음 형식의 하자는 너무 땡큐죠. 형식의 하자가 근데 뭘 안 지킨 걸 말한가요? 처분은 원칙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나가야 되죠? 문서로 나가야 되죠. 근데 문서로 못 나갔다.
거의 예외 없이 이건 무효로 보죠. 취소 사유로 본 사례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다음 주 행정절차법 공부할 때 다시 정리하실 내용이지만 문서주의의 예외 기억하셔야 되죠. 행정절차법 조문 2개 있죠. 문서 아닌 방법이 가능한 경우 급경 2가지 기억하실게요. 긴급하다. 문서로 할 틈이 없다. 네, 일단 말로 하라 그 말이에요. 2번째, 되게 경미한 거다. 그래가지고 굳이 문서를 할 필요 없다. 네, 그때는 문자 그대로 문서 아닌 방법, 대부분 말이 되겠죠. 뭐 전화가 되든지 그런 걸로 해도 괜찮다. 그래서 조문도 기억하실게요. 다만 이런 급경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내가 말로 처분을 했더니 이 양반이 가르쳐 달라 그런다. 문서로 좀 달라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줘야겠죠. 국민이 달라 그러는데. 네, 그런 조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강조드린 이유는 작년까지는 신경이었어요. 신속히 처분을 할 필요, 그 다음 경미한 경우 였는데 작년 1월 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신속한 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긴급한 경우에만 문서에 예외가 인정되는 식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런 건 잘 기억해 두실게요. 다음 내용상 하자는 일일이 케바케로 다 따져봐야 되죠.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건 정말 케바케 판례여가지고 여기선 일단 패스하도록 하고 2번째 쟁점, 가장 굵직한 쟁점 중에 하나인 위헌 결정의 효력 파트. 우리 한 달 전에도 그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해볼게요. 이제 국가직 시험 전까지는 이 그림을 다시 꼼꼼하게 그릴 시간은 이제 없을 거여서 오늘 완벽하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때 A라는 법에 근거해서 처분이 이루어졌고 근데 이 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위헌 결정의 효력이 앞으로 백하는 게 원칙인지 아니면 뒤를 향하는 게 원칙인지 문제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답은 아예 헌법재판소 법 자체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헌재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효력은 법이 제정된 당시부터가 아니라 위헌 결정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정확하십니다.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서만 그 법의 효력이 소멸되는 장래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정말 쉬워요. 이 법이 1950년에 만들어진 법이었고 2023년 오늘 위헌 결정 났다라고 해볼게요. 이거 소급해서 70년 전으로 백시켜버린다. 너무 난리가 나잖아요. 즉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법 자체에서 위헌 결정의 효력은 장래효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장래효만 인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자, 위헌 결정은 우리 법 체계상 구체적 규범 통제 과정에서 이루어지나요? 추상적 규범 통제 과정에서 이루어지나요? 다 구체적 규범 통제죠. 그 말 뜻은 나랑 관련 있는 어떤 법 조문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고 그 재판 과정에서 내가 법원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했고 판사도 보기에 위헌인 것 같다. 재판 스탑, 헌재 먼저 갔다 오자 라고 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주고 그래서 헌재까지 가서 겨우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그 위헌 결정은 어떻게 나냐면은 이 헌법 내용이긴 하지만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최근에 또 한 저도 그 본명을 몰랐어가지고 왜 요즘에 유아인이 좀 프로포폴하고 뭐 마약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알게 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누구셨더라? 아무튼 조사하셨던 분이 나는 유아인을 찾은 게 아니고 어몽식을 찾다가 잡게 된 거다. 이런 기사를 보고 어몽식은 또 누구야? 하고 제목만 보고 눌러보진 않았거든요. 네, 이미 웃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본명이었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자, 그래서 뭐 마약이 되게 문제되고 있으니까 대마초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누군가 대마초 피다 걸려 가지고 재판이 열렸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법원이 있을 거고 피고인이 있겠죠. 그리고 너한테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지 안 되는지와 관련해서 대마초가 범죄라고 규정한 마약법이 지금 적용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약법에선 대마초를 범죄로 정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죠. 해외에서도 뭐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국가들도 있고 참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제 친구 중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 하나는 호주 출장 갔다가 야 기분 좋더라고는 또 있긴 있습니다. 다행히 말짱하게 잘 사는 지금은 애 아빠인데 뭐 젊었을 때 좀 그런 짓도 하긴 했더라고요. 기분은 뭐 좋대요. 하진 마세요. 자, 아무튼 그런 애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이 피고인한테는 마약법이 만약 대마초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헌 결정이 나면 무죄가 떨어질 거고, 그렇지 않고 이게 합헌이면 당연히 유죄가 떨어지겠죠. 대마초 폈다는 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요렇게 이 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재판이 계속 중인 와중에만 판사님 다 무죄입니다. 마약법 위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헌재에다가 좀 보내줘요. 라고 위헌법률 심판 받게 해달라고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판사가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라든지 또는 직권으로 내가 봐도 이 변화하는 세상에 마약법은 맞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좀 진보적인 판사였다면은 헌법재판소에다가 야, 위헌법률 심판 좀 해줘라, 이 법 위헌인 것 같다 라고 재판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불러요. 제청이란 말이 법원의 헌재에다가 재판 청구했다는 의미예요. 위헌법률 심판 해달라고.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제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판사한테 제청 좀 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죠. 이러한 구체적 규범 통제 과정에서만 위헌법률 심판이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요 양반이 제청 신청했고 그래서 제청 들어가서 헌재까지 갔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참고로 이게 제청이 들어가면 재판이 스탑됩니다. 형사재판은 잠깐 멈춰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왜요? 기껏 제청해놓고 일단 유죄, 일단 빵 좀 갔다 와라. 근데 위헌 나오면 내가 다시 해줄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재판을 멈춰놓고 갑니다. 그리고 위헌 결정 나왔는데 장매효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너는 어쨌든 유죄죠. 뭐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다음에 대마초 필사를 위해서 한 몸 희생한 거죠.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결국 얘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소급효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장래효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외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백시켜서 너의 권리를 구제해 줄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어디까지나 소급효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케이스는 딱 4가지가 다죠. 그중에 대법원이나 헌재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건 3개밖에 없고요. 그리고 3개를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더 좋지만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3개에 너무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소급효를 인정해주냐? 권리구제를 위해서.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그럼 너는 네가 권리구제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너는 권리구제 받게 해줄게. 정확합니다. 권리구제 받기 위해 노력했다? 적어도 재판은 걸었다라는 거예요. 위헌 결정 나기 전에 최소한 취소 소송은 걸어서 네가 열심히 싸우고 있었네? 오케이, 너는 보호받을 가치 있으니까 권리구제 해주겠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거 바로 요 사건이요. 자기가 위헌 결정 가져왔죠. 힘들게 싸워가지고. 그래서 그 사건이다. 법원에서 다시 우리 법률 용어로 그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죠. 당해 사건이라고 표현하죠. 넌 당연히 소급효가 미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소급효가 미치게 되고, 두 번째, 자, 전국에서 대마초로 재판받는 양반이 이 양반밖에 없을 리가 없겠죠. 전국 어디서든지 대마초 피다 걸려가지고, 특히 요즘에 워낙에 마약이 좀 문제가 되니까 똑같은 주장을 한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나도 무죄다. 그러니까 요게 A였다고 치면은 다른 지역의 B, C, D, E, F 등등등도 똑같이 대마초 폈다가 걸려가지고 재판받으면서 판사님 나 무죄입니다. 이거 위헌법률 심판 좀 걸어줘. 라고 뭐 제청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제청 신청까지만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도 어쨌든 소송 걸었잖아요.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건을 동종 똑같은 종류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수험적으로는 일일이 구분하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큰 공통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위헌 결정 나기 전에 최소한 뭘 했다? 소송 걸었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안 했고 제청도 안 했는데 어쨌든 취소 소송은 걸었다. 어쨌든 소송 걸었잖아요. 그런 걸 병행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타임 때 풀어보실 작년 9급 시험, 국가직 시험의 사례에서는 정확히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얘네 둘 중에 하나는 뭐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선지가 나왔었는데 아니에요. 얘네들의 공통점, 최소한 취소 소송 등은 건 애들이니까 소급효는 미친다. 이렇게 크게 기억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사례 푸실 때도 함정이 안 빠지실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여기서 소송 걸었다. 앞에 거랑 좀 근본적으로 성질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위헌 결정 난 다음에 소송 걸었죠.
요거는 일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장래효다도 아니고 무조건 소급효다도 아니고 구체적인 이익 형량을 하게 됩니다. 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하면은 장래효, 그보다 너의 권리 구제가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소급효, 케바케로 소급효 여부가 결정되게 돼요. 그래서 이익 형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소급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참고로 한 달 전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수험생 때 실력이 높으시다.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전 수험생 때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어떤 바보 같은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일반 사건은 장래효잖아. 왜 이걸 소급효 갖고 싸우는 거지? 를 좀 어디다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냥 꽁꽁 혼자서 해결하려다 안 돼가지고 그냥 외웠었거든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것도 소급효에 들어가는 거다. 이게 왜 소급효가 문제되는 걸까요, 여러분? 처분이 위법한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니까? 처분시잖아요. 요 위헌 결정의 효력이 요때로 빽해야 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거잖아요. 비록 소송은 요때 걸렸지만 소송 건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 요게 소급해서 이 A법이 날아가야만 이 처분이 위법하게 돼서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소급효가 문제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전 이거가 이해가 안 됐어가지고 그냥 외웠었는데 역시 저보다 훨씬 나세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위헌 결정 전에 있었던 애들은 무조건 인정, 그렇지 않고 뒤에 이루어진 애는 예외는 아니고 이익 형량 해서 인정.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만 소급효가 인정된다. 그럼 뒤집어 말해볼게요. 취소 소송 안 걸었다. 소급효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소송 안 걸었던 애가 어떤 애냐 다 지워볼게요. 소송 안 건 상태에서 며칠 지나면은 더 이상 못 걸죠. 90일 지나면 끝나버린 거잖아요. 지나는 순간 우리 지난주에 정리한 불가쟁력이 발생해 버리고 더 이상 취소 소송 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렸죠. 그럼 이 경우에는 소급효는 미치지 않게 되고 결국 너는 못 이기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처분은 못 날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 또 확장시켜 볼게요. 자, 만약에 순서를 좀 바꿔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당해 동종 병행에 해당해 가지고 소급효가 인정됐다라고 해볼게요.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말은 이 위헌 결정의 효력이 처분 당시로 빽해서 처분 당시부터 이거 위헌이었다는 말이고 법이 위헌되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죠. 그럼 이 처분은 효력이 상실된 법의 기초에서 이루어졌다. 근데 처분은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률요구 원칙상. 결국 법에 근거 없는 처분이 되어서 당연히 위법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위법의 정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인가요? 취소인가요? 취소 사유에 불과하죠.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처분하실 때 근거법이 위헌으로 날아갈 걸 전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명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효 인정된다 하더라도 맥시멈 취소 사유에 불과하더라. 물론 예외적으로 또 무효로 보는 이론이 존재하고요. 그 이론과 관련해서는 헌재 판례가 종종 기출된 적이 있기는 한데 물론 출제 빈도는 원칙이 훨씬 많이 나오긴 하죠. 자, 원칙적으로 이렇게 소급효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건 다 권리 구제를 위한, 다시 소급효를 제한하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건데 우리 헌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비록 그 위헌 결정의 소급 다시 이 당시에 뭐 명백하지 않으면 원래 취소 사유는 맞는데 법적 안정성보다 네가 침해당한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든지 이런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아예 위헌 결정에 기초한 처분을 무효로 볼 수도 있다라는 이론을 우리 헌재 판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론 자체는 한 두어 번 이상 기출이 된 내용이거든요. 대법원도 예외 판례 인정한 것이 있고 헌재도 있는데 헌재 판례가 주로 좀 나왔던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무조건 무효다라고 취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외로 무효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기출도 됐고요. 요건 놓치셨기 좋기 때문에 꼭 체크해 두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 판례는 없지만 너무 당연한 내용, 근데 가끔씩 빨리 읽다가 틀리게 된 내용. 지금 보신 요 내용은 처분 후에 처분의 근거법에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죠. 근데 반대는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위헌 결정된 후에 그 법의 기초에서 처분했다. 당연히 무효죠. 요때 처분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네, 간혹 급하게 읽다가 틀리실 경우가 제가 한번 틀려서 그래요. 급하게 읽다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쟁점 위헌 결정에서 얘는 좀 지워버리고 다시 소급표가 이렇게 안 미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그냥 처분이 아니고 과세 처분이었는데 내가 안 다투고 있다가 90일 지나서 다 끝나버렸고 그 뒤에 위헌 결정 났다. 너무 늦어버렸죠. 자, 두 가지 쟁점을 살펴볼 건데 먼저 우리 노트 순서대로 가볼게요. 자, 근데 어쨌든 위헌 결정 났으니까 내가 내기 싫어가지고 세금을 미납하고 있었더니 국세청에서 강제 징수가 들어온다. 독촉장 날라온다든지 압류 딱지 붙인다든지 한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왜요? 불가증력 안 생겼으니까 소급표는 안 미치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과세 처분은 적법하게 된 거거든요. 더 이상 날리지 못하잖아요. 그치만 과세 처분이 적법하게 판단된 이유는 이 법과 처분이 진짜 잘한 거여서라는 것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위해 네가 참아라라는 취지 때문이에요. 근데 위헌 결정 이후에 강제 징수를 들어간다는 소리는 결국 어떤 법을 집행하고 실현시키겠다는 것이 되나요? 이 위헌 결정 난 A법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되고 근데 A법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때는. 따라서 위헌 결정 이후에 뭔가 새롭게 그 위헌 결정에 반해서 처분을 한 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 허용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다. 하지 말라는데 한 거죠. 무효가요? 취소가요? 무효에 해당하는 거예요. 위헌 결정 났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따라서 요거는 무효다까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 무진장 많이 나오죠. 작년에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럼 하나 더 나가 볼게요. 여기 노트상으로는 여기 페이지엔 안 적혀 있고 무효 확인 소송 파트에 적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바꿔볼게요. 요때 무효 확인 소송 걸었다.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처분이 있었고 90일 지나 불가증력이 생겼고 근데 그 후에 위헌 결정 났고 그러니까 아씨 망했다 싶은 거죠. 왜냐면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소송은 못 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효 확인 소송이라도 건 거예요. 근데 결론 쉽게 생각하시면 정말 쉽습니다. 소급표 미치나요? 안 미치죠. 이거 좀 적법하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이지선 다 퀴즈. 각하다 기각이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기각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왜 기각이냐면은 무효 확인 소송에는 불가증력이 문제되지가 않죠. 무효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잖아요. 다만 소급표가 미치지 않음으로 인해 적법하다는 판단만 받게 된 것뿐이니까 결론적으로 각하가 아니고 기각이 되는 겁니다. 요거 각하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함정이 나오고는 하죠. 요거까지 좀 한 방에 추가적으로 정리하실게요. 요 내용은 노트의 무효 확인 소송 페이지에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위헌 결정 파트 모두 정리를 마쳤고요. 그럼 하자의 세 번째 파트인 치유 파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일단 하자의 치유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성립 당시부터 위법했지만 사후적으로 어떤 그 하자를 보완할 만한 사정이 생겼을 때 처음부터 하자 없었던 걸로 봐버리자 라는 제도가 문자 그대로 하자를 치유해 주겠다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억하실 내용 하자의 치유 쟁점이에요. 이런 거 허용되는지 허용 여부. 자, 일단 하자의 치유에 대한 그 어떠한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 이론에 따라서 처리하게 됐는데 하자의 치유 원칙적으로 안 된다. 왜요? 법치 행정의 원리상 위법한 처분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날려야죠. 위법성을 제거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이나 무용한 처분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즉 무쓸모한 처분이 계속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넓을까요? 굉장히 좁을까요? 굉장히 좁아요. 어떤 정도로 좁냐? 사실관계 판례 자체도 많이 존재하지 않는데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려면 꼭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하자의 치유를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의 이유 제시가 안 돼 있다. 또는 뭐 사전 통지를 내가 못 받았다. 그럼 나는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되죠. 이거 취소 소송 걸면 이길 수 있겠네. 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내 권리를 구제받을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뒤늦게 야 쏘리 이유 제시 이제라도 해줄게 라고 뒤늦게 갈려줬더니 하자가 치유된다. 내 방어권이 침해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하자의 치유는 허용될 수 없고, 이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사실관계 판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페이지에서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40페이지 거기 맨 밑에 하자의 치유 OX에서 첫 번째 판례, 그러니까 첫 번째 꼭지 있죠. 그 두세 번째 꼭지는 하나의 내용인데 요랬던 거예요. 자, 우리 다다음 주에 배우실 내용을 미리 정리해 보면은, 자,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때는 행정 절차법상 행정청은 청문을 해줘야 되죠. 그럼 청문을 할 때는 갑자기 전화 걸어서 내일 청문이니까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최소한 며칠 전까지 가르쳐 줘야 되나요? 10일 전까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정확하세요. 너한테 청문한다는 날짜는 청문일 10일 전까지는 최소한 가르쳐 줘라. 왜 10일이라는 시간이나 줄까요? 청문이 뭐 하는 자리죠? 당사자 불러놓고 담당 공무원 불러놓고 뭐 이거 진짜 처분이 제대로 된 건지, 뭐 억울한 거 없는지 증거 조사한다든지, 뭐 주장을 들어준다든지, 네 얘기 좀 잘 들어두려는 거죠. 내가 실수로 잘못 처분하는 거일 수 있으니까. 그게 청문이고, 그럼 그 자리에서 내가 진짜 억울함을 잘 변명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전문가들 찾아가서 상담도 좀 받아봐야 되고. 그 정도 기간은 한 10일이면 넉넉하겠지라고 입법자가 판단을 해가지고 10일이란 기간을 부여한 거예요. 자, 근데 청문서 도달이 8일 남고 이루어졌다. 10일 전까지 갔어야 되는데 이틀이나 빼먹었다. 절차 하자를 구성합니다. 그럼 원래는 위법해서 취소되어야 할 것 같지만 이거 어떤 사실관계였죠? 그 양반이 그 날짜에 직접 청문일에 나갔고, 왜 이틀 늦게 왔냐, 아무런 변명,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주장할 거 다 하고 자료 낼 거 다 내고 변명을 충분히 했다, 똑같은 말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그쯤 되면은 청문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인 방어권 보장의 취지가 달성됐죠. 그 정도쯤 되면 치유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개념이 지금 단어가 들어가 있었는데, 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여러분 지금 딱 말씀드린 거 절차 하자만 해당해요. 내용상 하자는 치유될 여지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허용 범위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절차 하자는 치유되지만 내용상 하자는 치유될 수 없더라. 그럼 그대로 연결되네요. 절차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다 무효다? 취소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하자는 치유되지만 중대 명백해서 무효인 하자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잘못한 하자는 무조건 날려버려야 된다죠. 치유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사실관계 판례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한 방에 다 연결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다음 주에 이 말씀 지겹게 드리도록 할 건데요. 미리 땡겨서 말씀드리면은 모든 행정 절차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취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예요. 방어의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언제나 이걸 머릿속에 박아버리세요. 수많은 절차법의 법조문, 그 법조문에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들 다 요 한마디로 클리어가 가능하거든요. 다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꼭 세트 메뉴로 갖춰 묶어서 공부하세요. 절차 제도는 왜 존재한다? 너의 방어의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다. 따라서 너의 방어권 행사가 지장되지 않은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다.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고, 절차자가 지금처럼 치유될 수도 있고, 절차가 조금 완화될 수도 있고, 다양한 예외들이 다 존재하게 됩니다. 다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중요한 출제 쟁점인 선지들인데요. 2주 후에 더 자세히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허용 범위에서 세 번째, 언제까지 하자의 치유로 허용될 수 있을까? 이것도 똑같아요. 너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을 때까지죠. 그럼 네가 본격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시점이 언젠가요? 내가 소송을 걸었을 때. 그게 구체적으로 내가 방어권 행사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결국 치유가 허용되는 건 언제 전까지만? 소송 절차 나가기 전까지만. 쟁송 전까지만 허용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기를 외우지 마시고요. 항상 요 취지만 기억하시면 편해요.
쟁송 나가는 순간 네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거니까. 근데도 느닷없이 치유해주겠다? 아니 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떡하고 그동안 내 한 노력은 어떡하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치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하자의 치유와 관련된 내용이었었고, 마지막 파트인 42페이지 하자의 승계. 국가직 기준으로는 작년에 통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솔직히 좀 나오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선지 하나 정도는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너무 중요한 최신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정리하셔야 되죠. 자, 일단 하자의 승계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2개 이상의 처분이 있다.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있다. 이때 하자의 승계라는 개념은 앞에 하자가 있고 뒤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때 이거를 열로 끌어와 가지고 판사님 후행 처분 취소해 주세요. 왜냐면은 선행 처분이 위법하거든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가 바로 하자의 승계라는 개념이죠. 자, 그럼 이 하자의 승계라는 개념은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만 봐도 일단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는 게, 아니 여기 하자가 있으면은 이걸 날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취소돼서 날아가면 이게 무효가 되고, 앞에 게 무효로 되면은 뒤에 건 줄줄이 다 어떻게 되죠? 싹 다 무효로 날아가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이렇게 말을 어렵게 만들어서 판사님 후행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왜냐면 선행 처분이 위법합니다. 라는 주장을 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이거에 대해 취소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십니다. 왜 취소를 못 구할까요? 불가증력 생겼기 때문이죠. 이걸 달릴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 말인즉 하자의 치유 다시 승계는 선행 처분에 취소 사유 있는 하자가 존재하고, 무효인 하자는 불가증력이 없으니까 승계란 말을 쓸 필요도 없죠. 두 번째, 거기엔 불가증력이 생겼고, 다음에 여기엔 또 하자가 없어야 되죠. 여기에 하자가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승계고 뭐가 할 거 없이 그냥 이 하자를 이유로 날려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당연히 후행 처분엔 불가증력 생겼으면 안 되겠고, 이 경우에 하자의 승계라는 주장이 논의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고, 강학적인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꽤 출제가 됩니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러니까 논의되기 위한 조건들이죠. 선행 처분에 불가증력이 발생했고 후행 처분엔 하자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요. 다음에 전제 요건으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if 선행 처분이 무효였다. 그럼 후행 처분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싹 다 무효예요. 이건 하자의 승계고 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기초가 날아갔으니까 뒤에 거 줄줄이 그냥 다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건 그냥 당연히 무효죠. 하자 승계를 논할 여지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내용도 많이 나오죠. 선행 처분이 무효면 후행 처분도 당연히 무효다. 그리고 여기 대표적인 이그젬플 사례로요.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 때렸다. 불법 건축물 아니었는데 제대로 된 건물인데 허가 받아가지고 철거 명령 때렸다. 무효인가요? 취소인가요? 무효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대로도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 때리면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철거 명령을 내가 이행하지 않고 개긴 거죠. 나 건축 허가 받았는데 뭔 소리야. 그랬더니 어떻게 들어가냐? 계고가 들어온 거죠. 대집행. 그럼 계고도 당연히 무효더라. 원래는 여러분 철거 명령이랑 계고 사이에 있는 하자가 승계되나요? 안 되나요? 원래 안 돼야 되죠. 얘는 하명 처분, 얘는 집행 처분. 하명과 집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지만 이거는 하자의 승계 법리가 아니라 그냥 앞에가 무효니까 뒤에가 당연히 다 날아간다. 요걸로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엄청 빈출되는 판례죠. 지금 요 내용이요. 자, 그럼 하자의 승계가 논의되는 조건을 지금 우리 찾아보신 거고, 두 번째, 그럼 하자가 승계되는지 기준 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아주 깔끔하게 답을 두고 있죠. 얘네 둘이 세트 메뉴다. 똑같은 말 결합해서 한 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결합했다는 말 속에 벌써 답이 보이죠. 승계된다는 말이고요. 세트 메뉴로 같이 논다는 소리니까. 반면에 얘네 둘이 독립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따로 노는 애들이다. 그럼 당연히 승계가 인정되지 않겠죠. 요 이론 판례는 그 자체로도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결합해서 한 개면 승계 오케이, 독립해서 별개면 승계 X. 다만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실 거는 우리는 공부할 때 그냥 간단히 승계 OX 이렇게 정리하지만 최근 출제 경향상은 승계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걸 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선행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을 다툴 수 없다. 이게 둘 중에 어디죠? 선행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을 다툴 수 없다. 승계 안 된다는 말이죠. 승계의 개념 자체가 뭔데요? 선행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 취소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툴 수 없다는 말은 승계 안 된다는 말. 요 말을 읽어보시고 이게 승계 O인지 X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즘엔 다 이렇게 풀어 써서 나오죠. 문장 일부러 어렵게 하기 위해서. 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죠. 재작년에 사례라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사례형 문제로 나온 거. 여기도 예외가 존재하죠.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이렇게 하자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 다시 선행처분의 하자를 네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두 번째 하자의 승계를 부인했더니 너에게 수인할 수 없는 너무 큰 손해가 발생한다. 수인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다. 이때는 승계된다. 그리고 여긴 이그젬플 판례들도 모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서 승계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대다수지만요. 좀 어렵게 나온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독립해서 별개지만 승계된다 까지 물어보는 식으로도 나오거든요. 결합해서 한 개에서 승계인지 예외에서 승계인지까지 좀 암기하셔야 되고, 예외 판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쉬워요. 그중 가장 리딩 판례가 여러분 어떤 건가요? 정확하십니다.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가인 개별 공시지가가 있었고 여기에 하자가 존재했는데 그 뒤에 과세처분 재산세를 때렸다. 요게 리딩 판례죠. 우리 판례 얘네 둘은 서로 전혀 별개라고 봤지만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해줬고, 다만 요렇던 판례도 있죠. 아직 자주 기출된 내용은 아닌데 뭐 강론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소 소송 행정심판 걸 수 있고요. 일반적인 이의 신청도 걸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예외 사례인데 그것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예외의 예외.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받은 양반이 아이씨 공시지가 왜 이래?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잘못했다라고 딴지를 건 거죠. 근데 문제 없다라는 기각 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이제 행심 행소를 나가 쓰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반기에 이르러서 이제 과세 처분이 떨어진 거죠. 요때는 승계되기 위한 두 가지 요건 중에 뭐가 절대 충족될 수가 없나요? 네가 이미 이의 신청했다는 말은 공시지가가 있었고 뭔가 이상하게 나왔다는 걸 네가 이미 알았잖아요.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절대 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주로 열의 9은 여기서 출제되지만 이것도 함정 빠지기 너무 좋기 때문에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네가 이의 신청까지 걸어서 다 텄네. 그런 경우에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었으니까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승계 안 된다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이런 이론적인 내용은 거의 나오지가 않고 4개의 선지가 다 뭐로 나왔냐? 사실관계 판례로 나왔죠. 요거 승계된다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좀 외워두셔야 하는 것들인데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네들이죠. 하명처분과 집행처분 사이는 승계 안 된다. 대표적인 게 두 개 있네요. 철거명령이랑 대집행, 과세처분이랑 강제징수. 얘네끼리는 승계 안 된다. 근데 대집행 절차를 이루는 계고, 영장통지, 실행, 비용징수는 말 속에 답이 있었죠. 대집행이라는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승계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 풀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대집행 계고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제일 끝에 거죠. 대한 취소 소송에서 첫 번째 절차인 계고 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 승계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일부러 좀 많이 드리는 이유, 이런 문장이 좀 어려우니까. 마찬가지로 과세처분과 강제징수 사이에선 인정 안 되지만 강제징수의 각 절차,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사이에서는 다 인정된다. 그 다음에 또 크게 하나 기억하시면 좋은 게요. 43페이지에서요. 여기 공부하실 때는 그 녹색 글자로 쳐놓은 걸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외울 게 없어지게 되는데 하자의 승계 X파트에서 두 번째 내용 있죠.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각 절차 사이.
다 승계 안 돼요. 아주 땡큐예요. 작년에도 요거 하나 시험 나왔었거든요. 제 기억엔 아마 세 번째 거였을 거예요. 도시계획 결정이랑 사업 실시 계획인가. 이렇게 일일이 외우실 거 없고 뭔가 아무튼 읽어봤는데 이거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애들이네. 승계 안 된다. 한 방에 기억하시면 엄청 편해요. 아니면 귀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작년에 나왔던 거 한 몇 개만 봐보면은요.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 경우에서 이제 기타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 경우 녹색 글씨 있죠. 거기서 세 번째랑 네 번째 판례. 직위 해제랑 직권 면직. 이건 전혀 다르죠, 여러분. 직위 해제는 너에게 징계의 사유가 있음이 확정되기 전에도 미리 그냥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가 진짜 잘못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네가 어쨌든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네. 일단 책상 빼. 인 거고. 직권 면직은 너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됐다고 최종적인 징계를 때리는 거죠. 전혀 목적이 다릅니다. 승계 되는 것이 안 되는 거고. 네 번째 판례 같은 걸 특히 우리 남학생들이 조심하셔야 되죠. 보충역, 너 4급이란 뜻이에요. 그럼 원래 고충역 나왔다는 말은 공익이란 말이거든요.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야 돼요. 보충역이랑 공익은 다르다. 승계 안 된다. 그냥 우리 판례가 그렇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게 좀 헷갈리기 좋죠. 그리고 주로 기출되는 애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원래 여기까지만 했으면 끝나는데 최신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타임에 딱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한 타임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자 바로 새로운 기준 2020년도 최신 판례고요. 아직 기출은 안 됐는데 교수님의 교과서에까지 길게 박혀있는 판례여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선행 처분이 있었고 후행 처분이 있었더라. 두 가지 경우를 그려볼게요. 선행이 있었고 후행이 있었다. 자 근데 선행 처분에 대해서 방어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 방어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가 있더라.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전 훨씬 깔끔한 이 설명이 아닐까 싶은데 판례가 새롭게 이제 판시한 이론이거든요. 방어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말은 설령 선행 처분의 하자가 존재한다라고 했을지라도 여기에 대해 소송을 걸 수가 없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방어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다툴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늦게라도 다툴 수 있게 해줘야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승계가 된다인 거예요. 승계가 이루어진다. 사실관계에서는 이랬던 사례입니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버렸다. 뭐 예를 들어 거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엔 하자가 있었고 요건 하자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어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엔 승계되고 반대로 방어의 기회가 보장됐다는 말은 이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취소소송 걸 수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 다퉜으면 되잖아요. 네가 안 다툰 건 네 잘못이다. 요거는 승계 안 된다라고 봤죠. 그리고 무지성으로 그냥 좀 암기해 주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이렇게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선행처분에 대해서 방어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의 선행처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쟁송법적 처분이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선행처분에 대한 방어의 기회가 보장됐을 때 선행처분을 뭐라고 부르냐? 실체법적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판례가 이렇게 판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좀 진짜 치사하게 헷갈리게 내시려면 얘네 둘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저도. 왜냐면 딱히 어떤 이론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유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외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동그라미 이딴 식으로 그냥 외웠습니다. 지금도 방금 이렇게 외워서 쓴 거예요. 너무 땡큐죠? 여기 전혀 동그라미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좀 무지성 암기가 필요한 애들은 최대한 좀 어떤 꼼수라도 활용해야 되니까 승계 동그라미니까 쟁송법적 아주 낭낭하잖아요. 동그라미 받침 들어가 있어서 법적 처분이고 승계 X는 동그라미 없으니까 실제법적 처분이다. 뭐 더 좋은 방법이 혹시 떠오르시면 좀 저한테 팁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요거밖에 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요렇게 그냥 좀 암기해 버렸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외워두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침 쉬는 시간 동안 좋은 질문을 주셔서요. 다 같이 한번 말씀 나누면 좋겠다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하자의 승계에서 하마터면 제가 꽤나 자주 나오는 파트 하나 먼저 빼먹을 뻔했는데 여러분 그림에도 그렸었지만 하자의 승계는 어디까지나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만 문제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선행 처분이 이미 적법하게 행해졌는데 그 이후에 행해진 후행 처분이 위법하다 라고 했을 때 네가 위법하니까 너도 위법하게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가는 경우는 없죠. 갈 이유도 없고요. 이게 위법하면 그냥 이걸 날리면 되지, 이거를 굳이 끄집어와서 적법한 앞을 날릴 이유도 전혀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그 내용이 하자의 생계 파트에서 42페이지 2번에 맨 밑에 녹색 글씨로 CF에 적혀있는 두 번째 내용이죠. 후행행위의 하자는 선행행위에 승계될 여지가 없더라. 그 판례가 바로 밑에 있는 판례죠. 대집행 실행하는 과정, 불도저 갖고 온 과정이 위법했다 나 할지라도 그럼 그게 위법한 거지, 그 앞의 절차인 계고가 위법하게 되는 건 당연히 아닌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뒤에서 앞으로 못 넘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간단한 거고, 다음에 위헌 결정의 효력과 관련해서요, 요거 뒤에 쟁점이어서 그냥 아까 설명할까 하다가 시간 관계상 넘어갔던 내용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꽤나 자주 나오는 국가배상의 중요 쟁점이죠. 처분이 있었고 A법이 있었는데 A법에 대한 위헌 결정 내려졌고 아예 소급표까지 인정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거 날라가고 요것도 위법하게 되고 열의 9은 99% 어쨌든 취소 사유 있는 하자를 구성하게 되죠. 자, 그때 이 위법한 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인가 와 관련해서 어떠한 국가배상의 요건이 문제되냐면은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죠. 자, 두 가지 점을 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처분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법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보기엔 위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럼 여러분이 내가 헌법을 좀 공부해서 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 법 위헌인 것 같으니까 나 이 법 적용해서 처분 안 하겠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행정공무원이 되실 여러분들한테는 사법 권한이 없어요. 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일선 공무원뿐이 아니죠. 모든 공무원한테는 그러한 권한 없고 오직 헌재만이 갖죠.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법이 위헌이다라고 법 적용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난 좀 찜찜했는데 어쨌든 간에 아니면 아예 몰랐던지 그래서 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위법하다고 나왔다. 여러분한테 과실도 있을 수가 없죠. 왜요? 난 판단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과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법대로 처분하신 이상 과실은 없는 거고, 또 마찬가지 내용으로 국가배상 쟁점이긴 하지만요, 여러분이 여러분 사무실에 행정규칙에 따라 처분을 하셨다, 재량준칙에 따라 처분을 하셨다. 근데 나중에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그 처분이 날아갔다, 대법원에서 취소 판결 떨어졌다. 여러분에겐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러분은 규정대로 잘 하신 거잖아요. 그게 제가 군 임관에서 제일 많이 들었다는 말인 강소희 규정대로만 해줘, 넌 책임질 일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과실 없다랑 같이 연결될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국가배상 쟁점이어서 아까 설명드리진 않았던 건데요, 한 번에 연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